반갑습니다. 최욱재입니다. 오늘부터 예상 문제 풀이를 들어갈 텐데요. 그간 기본이론과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수강하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예상 문제 풀이를 하려고 이제 스튜디오로 오는데 날씨가 슬슬 더워지더라고요. 날이 더워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뜨거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여러분의 그 열정도 그에 비례해서 뜨거워지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예상 문제 풀이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지난번처럼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좀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먼저 이제 책의 구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예상 문제로 10회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회분의 모의고사가 일단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반기출 70제라는 걸로 이제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반기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의 소망과 저의 그 경험을 담아가지고 반드시 기출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제가 주제별로 몇 문제를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기출 70제, 예상문제 모의고사 10회 250제 해가지고 320개의 문제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기출문제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굳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이제 기출문제가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20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법령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딱 집어가지고 아주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국무원 인사법 몇 개 캡처를 해가지고 또 수업을 할 거예요. 2019년도 2차 문제에서 국무원 인사법이 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 한 문제가 나왔다 해서 국무원 인사법을 우리가 모두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몇 개만 캡처해서 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공부한 문제가 모두 몇 문항이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본서의 430문제, 그리고 기출문제집 우리가 풀었던 거 775문제, 그리고 예상문제집에서 320제, 예상문제 풀이를 다 하시게 되면은 따라서 여러분들은 토탈 1525문제를 푸는 거예요. 1500개의 문제면은요, 90점 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잘 익히고 소화만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 나는 경쟁자 중에서도 우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딱 시험장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본이론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단원별 기출문제집 풀이에서 그랬듯이 제가 문제로서 설명을 하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예상되는 강의 수.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잡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 대략 15강 정도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아주 컴팩트하게 딱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부 방법은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하고 똑같아요. 예습을 하시고, 그리고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면서 최소한 3번 정도는 문제를 내가 봐야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1500개의 문제를 3번을 딱 보고 잘 익힌다라고 하면은 진짜 자신감을 갖고 내가 모르는 거는 남도 모른다라고 믿고 시험에 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간단한 OT를 제가 한번 해보았고요. 지금부터 예상 문제 1회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 NPM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NPM이라는 것을 제가 보면은 국무원 시험에서 대단히 좋아해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성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은
참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참여. 하지만 MPN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아니라 성과를 중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2번,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장주의라는 거, 시장주의라는 것은 민간 위탁, 시장에 맡겨서 서비스를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고객주의, 고객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시장주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신관리주의라는 거, 이것은 성과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한 것이 MPM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죠. 3번에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방향잡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갖다가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갖다가 정부가 조정을 한다. 이걸 방향잡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틀렸습니다.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급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주의라는 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4번은 불편한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계획예산 제도와 영기준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예산 제도라는 것은 대규모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제도가 되겠고 영기준 예산 편성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대체할 사업을 모두 다 찾아가지고 다 검토해가지고 그중에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는 그런 예산 편성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기준 예산 제도는 그래서 감축지향적인 예산 편성 제도라고도 불리는 거죠. 1번, PPBS는 계획과 예산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 장기적인 계획성을 반영을 하죠. 왜냐? 대규모 사업 중심 예산 편성이니까. 이해하는 예산 제도로 예산의 단년도주의를 극복한다.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년도주의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PPBS는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상황 변화적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때 예산 배분의 합리성이 저해될 수가 있겠다.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대안을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해서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을 때 이를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은 그게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ZBB는 총체주의적 예산 결정. 우리가 시험에서 총체주의 이러면은 합리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 시간 때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합리모형을 적용해서 편성하는 예산 편성 제도는 PPBS가 있고 ZBB가 있는 거죠. 양자 모두 총체주의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PPBS에 비해서 ZBB는 하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 PPBS는 하향적입니다. PPBS는 하향식이지만 여기 ZBB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상향이죠. 상향식 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4번이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PPBS 같은 경우는 정책 목표를 갖다가 엘리트가 규정을 하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대안을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목표를 정하고 대안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엘리트가 또 정한다. ZBB 같은 경우는 상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의사결정 단위가 있었잖아요. ZBB에서 의사결정 단위라는 것은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ZBB에서 모든 조직은 다 의사결정 단위가 돼요. 가장 하위에 있는 의사결정 단위, 즉 조직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 단위한테 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상향식이라고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자, 3번.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참여예산제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가 되는 거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견해를 가급적이면 반영하자라는 뜻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고요. 지방재정법의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번,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 그렇죠.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요 선지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3번, 예산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선호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4번에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주민들이 견해를 제시하더라도 그 견해를 반영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4번. 현대 조직이론에서 유기적인 조직 구조의 특징 혹은 상황 조건으로 오른 것은, 자, 유기적인 조직 구조라는 것은 부드럽다 혹은 유연한 조직 구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유연한 조직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유연한 조직인 유기적 조직 구조의 조직의 기본 변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복잡성과 공식화와 직권화의 수준이 모두 3개가 낮은 편이다라고 조직이론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를 떠올리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넓은 직무 범위 같은 것들이 특징이 돼요. 넓은 직무 범위. 왜 그러냐면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뚜렷하게 공식화된 수준이 좀 낮기 때문입니다. 넓은 직무 범위를 띠고요. 그 다음에 분업이 쉬운 과제다. 요거는 기계적인 구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리을번에 보시면은 분권화 같은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직권화의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의사결정권이 위에 쏠려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번도 맞는 것이고,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 왜 생기냐면은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보시죠. 비공식적인 대면관계라는 게 있어요. 비공식적인 대면관계는 뭐냐면은 유기적인 조직 구조는 기계적인 조직 구조에 비해서 의사소통,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조직 구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대면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 된다. 기계적 구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복잡성, 그 다음에 공식화, 직권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니은, 미음, 리을, 이응 요거 말고 다른 특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됐습니다. 5번.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공무원이죠.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공단의 목적은, 자,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은 행정각부 간의 어떤 조정을 용이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 3급이라는 계급을 폐지하고 모두 고공단으로 묶어서 하나의 풀로 관리를 하는 거죠. 나도 고공단이야, 쟤도 고공단이야, 다른 부처에 있는. 그러면은 협력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급이야. 내가 협력해야 될 부처의 어떤 사람이 1급 공무원이야. 그러면 평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정과 통합을 위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맞는 예가 되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이 되고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특수경력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2019년도 2차 문제에 나왔었던 선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4번, 국회에 있어서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에서의 중앙인사관장 기관인 거예요. 행정부 말고도 국회라든가 선관위 같은 조직들도 나름의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중앙인사관장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이 중앙인사관장 기관 장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것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직위분류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직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직의 구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직무의 특성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일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관료제를 나누고 쪼개는 거예요. 1번에 전문가보다는 일반 행정가를 선호한다. 그렇지가 않죠. 일반 행정가가 아니라 전문 행정가를 선호하는 겁니다. 해당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충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의 특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가, 상하위직 간의 계급의식이나 위화감이 크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급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계급별로 딱딱하게 수평적으로 다 쪼개기 때문에. 3번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잘 나오는 선지예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삼각형이. 그럼 이렇게 세로로 하는 일을 종류를 갖다가 이제 쪼개는 거죠. 그럼 A 직렬이 있고 B 직렬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일과 B라는 일의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그럼 A라는 일을 하다가 B라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있어서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4번에 직무수행 적격자를 내부에서만 찾을 수 있는 폐쇄형 인사제도다. 이것도 계급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 칸에 있는 요 칸에서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요 칸에다가 이제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충원을 허용하는 개방형 제도에 해당이 된다. 7번. 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보통 정책 의제를 설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 내에는 많은 사회 문제가 있죠. 근데 정부가 이 많은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해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일부 문제만 이제 캡처해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정책 의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의제화가 잘 되느냐 이랬을 때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일수록 해결하기가 쉬울수록 선례가 있을수록 의제화가 잘 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특정 사회 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 주목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이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비슷한 선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정부 의제로 채택되고 해결책이 강구될 수가 있다. 해결되었던 선례까지도 있다라고 하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동원형이나 내부 접근형 중심의 의제 설정이 이루어진다. 이건 틀렸습니다. 3번이 바로 정답인데 일단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4번. 문제의 단순성이나 해결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체성과 같은 사회 문제의 외형적 특성은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뭐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 콥과 로스의 의제 설정 모형을 공부를 했었어요. 의제 설정 모형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외부 주도형이 있었고 국민이 주도하는, 최고 관리자가 주도하는 동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이 있다. 내부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고위 관료가 의제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정부에 접근해서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유형이 어떤 국가에서 나타나는가 이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외부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나타납니다. 국민들이 주도하니까. 이 선진국이 다원화된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원형이나 내부 접근형이 아니라 외부 주도형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도국이나 후진국이다. 내부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다.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정부는 수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얼마냐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편익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정부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편익은 또 얼마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편익이 더 크다면 사업하자. 그게 바로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대안의 비교 평가 기준으로서 효과성을 강조한다. 바로 틀렸네요. 효과성이 아니라 능률성이 되겠죠. 능률성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비용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사업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데 용이하다. 비용 편익을 비교하니까. 3번 경제적 합리성, 요거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능률성을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반을 둔 객관적이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한다. 4번, 비용과 편익을 모두 동일한 척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동일한 척도로 추정을 해야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동일한 척도가 뭐냐면은 여기서 화폐 가치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이 얼마냐? 편익이 얼마냐 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추정을 해서 비교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9번. 정책 집행의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변절자. 사바티어, 매지메니언을 배신했던 사바티어. 사바티어의 지지연한 모형은 하향적인 접근 방식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채택을 하고 이에 상향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했다.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집행 파트에서 정책 집행 파트에서 집행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들은 3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고 통합 모형이 있어서 3가지가 있는 거죠. 이 통합 모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향식과 상향식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하향식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상향식도 적용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통합 모형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양자를 통합하는 거기는 한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조금 더 강조한다? 상향식을 강조를 해요. 그래도 집행 현장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흘러가는 게 통합 모형입니다. 이 상향식을 강조하는 게 기본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선지를 고치자고 하면은 사바티어의 지지연한 모형은 상향식을 기본 관점으로 채택을 하고 이에 하향식을 결합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범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도 통합 모형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됐고 집행 현장에서 집행 조직과 사업 사이의 상호 적응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통합 모형이고 기본적으로 통합 모형은 상향식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향식 관점도 제시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행 현장을 잘 들여봐야 된다는 적응적인 관점을 제시한 사람이다. 3번에 엘모어도 통합입니다. 다만 용어를 달리 표현을 해요. 집행연구의 접근법을 전방향적 접근과 후방향적 접근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후방향적 접근이 상향식, 그리고 전방향적 접근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적을게요. 여기 하향식. 요게 이제 상향식. 그러면은 둘 다 어떤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통합 모형이에요. 엘모어는. 근데 어떤 걸 더 강조한다? 당연히 후방향적 접근을 더 강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 및 집행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제시했다. 그래서 결정자와 집행자로 나누고서 이들이 어떤 권한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카무라하고 스몰우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지 협재관으로 집행과 유형을 5가지로 구분을 하셨고, 관료적 기업가형 쪽으로 갈수록 집행가의 권한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설명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정책 유형론을 군무원 시험에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보면은요, 알몬드와 파웰, 포엘이라고도 하고, 정책을 구성정책, 추출정책, 재분배 규제정책으로 유형화했다. 자, 선생님이 2문자 얘기했었죠. 알상추. 네. 알몬드와 포엘이라는 사람은 상징정책과 추출정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요.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은 이미 로이가 제시를 했었던 거를 그대로 차용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알상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로이는 유형에 따라서 정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요지가 뭐냐면은 정책 유형론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어떤 정책을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가에 따라서, 즉 정책 유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현상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이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에 로이의 유형론은 정책 유형 간의 높은 상호 배타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거는 어려운 선지인데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상호 배타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낮은 상호 배타성은 그럼 무슨 뜻이냐? 유형을 제시했다라는 거는 이제 로제 분규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로이가 정책 유형을 구분을 했는데, 뚜렷하게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 낮은 상호 배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규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로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부의 이전을 나타내는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재분배 정책도 보면은 결국에는 부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상호 배타성이 맞아요. 4번, 로이에 따르면은 규제 정책에서는 포크 배럴이나 로그 롤링, 유명한 표현이죠.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규제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 되겠죠. 특정 집단에다가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제 느낌이지만 유형론은 항상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주제도 군무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예요. 정부 정책에 있어서 비용의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 요점은 뭐냐면은 비용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비용과 편익의 괴리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것은 정부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이번에 정치인들의 제한된 임기로 인해서 시간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2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 울프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무섭군요. 울프의 비시장 실패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비시장 실패론에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 있잖아요. 이 비시장은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그럼 요지가 뭐다? 아, 울프는 시장 실패를 설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 실패를 설명한 사람이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요지예요. 따라서 시장 실패를 설명한 게 아닙니다. 정부 실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맞는 겁니다. 울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보면, 울프는 이렇게 공급과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정부가 왜 실패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공급자는 이제 정부 관료제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행정부.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면은 의회, 의원들 포함이 되겠죠. 아니면은 시민단체, 시민들. 여기 이제 수요자라고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울프의 비시장 실패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행정부 잘못도 있지만, 의원들이나 시민들, 이런 사람들도 잘못은 있어 라고 입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가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울프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은 제한된 임기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할인율이 높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이 타임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거는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울프의 그 논문을 봤을 때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보면 딱 정확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나 성급함. 이렇게 치환해서 공부하시면 딱 맞습니다. 제한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성급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리적인 정책 분석을 하고 법률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내 재선에 유리한 정책이면은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쓸데없는 돈을 써서 정부 실패가 발생하더라. 이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입니다.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이거는 시장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맞잖아요. 시험 공부는 외롭고 독하게. 자, 4번.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 외에 제3자가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킨다. 환경오염 피해를 겪게 된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 환경오염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부정적인 외부 효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12번.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재부 장관은 제가 체크해 볼게요. 기재부 장관은 예산 편성 지침을 3월 31일이죠.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보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됐었죠?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선지입니다. 2번.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는 얘기. 3번.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거는 조세법률주의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4번이 이제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감사원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예산 집행에 관한 집행을 이렇게 하셔라 라는 지침을 갖다가 작성해서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을 갖다가 감사원장이 할 일은 없고요. 기재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 4번 선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 2, 3번 선지를 잘 공부를 해두세요. 4번 선지는 참고. 되셨죠? 그래서 4번이 정답. 13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이 인사청문회는 뜨겁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도 그냥 정답으로만 여러분들이 익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통계청장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바로 통계청장인데 이것도 사실은 개정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무튼 이 통계청장을 갖다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정부의 그 통계 지표를 중립적으로 작성하는
집행가일 뿐이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어떤 검증할 필요성이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문제로 익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넘어갈게요. 초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관계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 재고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조직 관리 기법인데, 얘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조직의 그 비공식 요인에 초점을 두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인간은 정서적 존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관리하자. 사회심리적인 존재라고도 하고. 2번, 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과 참여를 강조하자. 이런 것들이 다 비공식적 요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3번, 그래서 비공식 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조직 내에서 친한 사람들, 아니면 동아리 조직. 4번, 운영의 민주화가 궁극적 목표다. 틀렸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 초점을 두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조직의 생산성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행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계적 능률성 얘기가 나왔네요. 기계적인 능률성은 정치행정 이원론 시대죠. 능률적인 집행 및 관리가 행정이야라고 얘기를 했었던 정치행정 이원론. 시대의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에 도입되면서 중시되었다. 네. 2번, 예산의 분배 과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건 형평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이 아니라 능률성에 가까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회적 능률성 얘기가 나왔네요.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한목적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가치의 실현, 인간 존중 등을 언급하는 인간적인 능률성도 언급을 했었죠. 이런 것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 사회적 능률성은 어떤 이론에서 강조했었다?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강조했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죠. 4번 선지도 잘 나와요. 발전행정론은 효과성을 대단히 강조한 이론이다. 발전행정론은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한다? 정치행정세 이론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1960년대에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초점을 두었었던 이론이 되겠습니다. 16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결국 신제도주의라는 것은 제도가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도가 뭘 결정한다? 현상을 결정한다라고 보고 제도와 현상 간의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중범위 수준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각국의 제도는 각 나라마다 좀 다르니까요. 1번, 역사적인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역사적인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도로서 공식적인 제도를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나라에서 형성이 된 정책이라든지 법 같은 것들을 제도로 보죠. 이런 것들은 한번 형성이 되면 웬만하면 변하지 않고 쭉 유지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도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은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번에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 체제나 구조에 한정하여 규정한다. 공식적인 것만 보진 않고요. 플러스로 비공식적인 제도. 요것도 제도로서 간주를 하죠. 예를 들면은 문화 같은 것들. 3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개인 효용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를 어떤 수단으로 제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개인을 이기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한다. 이 포인트가 있네요. 이걸 갖다가 동형화라고 하죠. 제도적인 동형화에 주목한다. 합리선택적 신제도주의가 아니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되는 거죠. 정답 1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집행에 있어서,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하향식 접근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집행 현장에
불확실성을 모두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인과관계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포인트는 뭐냐면은 집행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불확실성을 다 파악을 해서 모두 제거한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대안을 정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기억, 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뭘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냐면은 이 인과관계 있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권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문제 해결 능력 측면에서 프로그램, 이게 정책이죠. 정책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상대적인 중요도라는 거는 현장의 특수성이랑 관련이 깊은 개념이죠. 똑같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A라는 집행 현장과 B라는 집행 현장에서 달리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집행 현장 자체를 대단히 강조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상향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다. 실질적인 과정을 현장에서 아주 상세히 내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자세히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므로 상향식적인 관점이다.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서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곧 체크리스트예요. 이거대로 잘 하고 있는지, 이 인과관계대로 이걸 본다는 게 체크리스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었어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1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환경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참여자 간의 제로섬 게임 형태가 나타난다. 체크하겠습니다. 제로섬 게임. 이제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고, 아무튼 협력이 제대로 안 될 때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여자 간의 자원과 접근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권력의 불평등이 있다. 참여자 간에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거의 결정적이네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망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참여했다가 말했다가 이렇게 개방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참여자 수가 또 매우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많은 참여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 되니 제로섬 게임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참여자 간에는 권력의 불평등 관계가 있는 편이다. 바로 이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었어요. 각각의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조합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여자 중에서 특히 정부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하는 관점이 되겠고요. 정책 공동체에는 전문가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지게 되죠. 하위정부 모형 같은 경우에는 철의 삼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의원, 관료, 이익집단 간의 3자 연합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되겠다. 이 2번, 3번, 4번을 갖다가 모두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합니다. 19번. 정책 과정에서 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인 극복 방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있고 소극적 방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적극적인 방안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론이라든가 모형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정책 델파이와 같은, 이건 제가 이렇게 써야 돼요. 주관적인 기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정보의 충분한 획득, 이런 것들이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적극적인 극복 방안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용 편익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서 내가 연구한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소극적 방안 중에서 민감도 분석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는 거냐면은 가외성도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0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옳은 거. 추경 예산은 예산 성립 후, 그렇죠. 본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한번 편성하게 되면은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막 2조 원 이렇게 편성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쓰고 나서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예비비. 예비비라는 것은 뭐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마련해두는 비상금이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혹은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키 위해서 특별회계 예산 총액에 틀렸죠. 특별회계가 아니라 이게 일반 회계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추가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2번도 틀렸어요. 예산의 전용은 자금 융통이죠. 세항목 간에. 보시면 장관항 간의 융통을 의미하면 틀렸습니다. 장관항이라는 것은 입법 과목으로서 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항을 갖다가 세항목이라고 고쳐야 돼요. 전용은 세항목 간의 융통인데 중앙관서장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재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은 자금의 융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계속비. 이거는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공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마련해두는 돈이죠. 계속돼서 나가는 지출이에요. 약 5년이죠. 계속되는 지출은 완성이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제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총액과 그 해에 들어가는 돈, 한 해에 들어가는 돈,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잘 풀 줄 알아야 됩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행정 1원론에서는 행정 책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갖다가 강조하였다. 이 정치행정 이론론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능률성도 중시하지만 민주성도 중시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국가 위기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도 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을 신중하게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 통제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행태주의 행정학에서는 철저한 논리실중주의, 행태주의, 행동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아내려는 거죠. 그래서 논리실중주의적 방법에 따라서 가치 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명한 선지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연구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로지 검증할 수 있는 연구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맞는 얘기. 신행정학에서는 행정은 정책을 가치 중립적으로 집행한다라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 우리가 신행정학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론론 패러다임에서는 끼워 맞추면 어떤 거랑 어울릴까요? 정치행정 이론론이랑 어울려요. 왜냐하면은 이 신행정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격동기 시절에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많던 시기에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집행 요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 부분 내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과 시장의 경쟁 원리 도입을 주장했다. 너무 이거는 쉬운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우리나라 정부 예산 구조에 관한 기술로 틀린 것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다 법률로서 설치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기금운용계획, 법률로서 설치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이나 기금 결산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법률이니까. 일반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원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돈으로서 가장 규모가 큰 거죠. 이것도 맞다. 4번,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이것은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 연금 이런 것들도 다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마련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좋은 문제예요. 23번. 조직구조의 상황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문제를 보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은 복공집, 그 다음에 조직의 규모, 비일상 기술, 불확실성. 그러니까 상황 변수하고 기본 변수 간의 관계의 표가 떠올라야 돼요. 불확실성이 있다.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비일상 기술을 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본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비일상적인 기술인 경우에는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비일상 기술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빅마마죠. 마마.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기억은 틀렸어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이 공식화가 높아진다. 요거 맞는 얘기. 그 다음에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직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이건 똑같죠. 비일상 기술하고 직권화가 낮아진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비일상 기술일수록 직권화가 낮아질 것이다. 니은하고 리을은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24번. MPM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유인기재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이것도 선생님하고 봤던 선지로 선생님이 생각이 됩니다.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다양하지가 않죠. 오로지 유인기재는 인센티브만 주고 있어요. 유인기재가 쉽게 얘기하면 다양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서 행정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주인이고 얘가 대리인이 되는 거죠. 대리인이 자기 이해관계 추구하다 보면은 제대로 하겠어? 이런 비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거는 MPS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국민은 주권자다. 4번.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 환경 차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 면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죠. 4번도 맞는 얘기. 25번 보도록 할게요. 정책 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한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죠. 1번, 선형 승계다.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해서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 승계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A 정책이 있고 A 정책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A 정책을 갖다가 목표는 유지하면서 B 정책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갖다가 승계라고 얘기를 해요. 승계. 그리고 선형 승계가 일반적인 승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맞아요. 부분 종결. 하나 정책이 다수의 정책으로 분할된다. 이거는 정책 분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갖다가 소문자 A라는 정책과 소문자 B라는 정책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럼 정책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종결이 아니라 정책 분할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부분적인 종결은 뭐다? 정책이 축소되는 현상이에요. 3번, 정책 통합. 같은 분야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 승계다. 그러니까 이 소규모의 정책 A와 B가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정책으로 합쳐졌다. 이러면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우발적인 승계.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정책 변동이 우리 분야에 또 다른 특정 분야의 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우발적인 승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1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사로서 판단을 해보았을 때 문제가 만만치는 않네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으니까 참고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